그리고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보니까 재고자산의 장부가 금액이 다음과 같답니다. 일반 전표 인용 메뉴에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재고자산 관련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래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모두 다 집합된 복합적인 문제가 마지막 5번 항목으로 있네. 그래서 여기서 자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수동계산에서 차변 대변 형식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동계산이니까 요거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자동계산을 입력하는 것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이 얼마인지 분석해야 되겠네. 자, 1번 원재료 중에서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 운송 중인 금액이 30만 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그 장부상 재고 금액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는데 여기서 원재료 200만 원에는 요 선적지 인도 기준인 운송 중인 요 금액이 30만 원 포함 안 돼 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영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봅시다. 영국에서 배에서 실려오는 순간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 그러면 통통통 배에서 실려오고 있는 그 상품은 그 재고자산은 미착품으로서 우리 재고자산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20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으로 우리가 나중에 결산 자료 입력 쪽에다가 입력해야 되겠네. 동그라미 2번이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에 대한 정보겠죠. 자, 장부상 수량 1000개고요. 단위당 취득원가 15,000원. 그래가지고 두 개 곱한 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고 수량이 900개였어. 100개만큼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 수량 감소한 100개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케이, 100개 곱하기 취득원가만큼이 모두 다 비정상 재고로서 재고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감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라는 거 분석했죠. 자, 단위당 시가가 혹시라도 취득원가보다 떨어져 있으면 저가법 논리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은 결국 매출원가로 간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오히려 더 올랐죠. 오르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법은 오르는 건 인식 안 하고 떨어졌을 때만 오케이 그 부분만큼 뭔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게 저가법의 논리였다. 그래서 요거 시가 정보 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정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개 곱하기 취득원가 1000개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0개 15,000원이죠. 한 개당 취득원가 15,000원 곱하기 100개인 150만 원만큼이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만큼 장부금액 기록돼 있지만 150만 원만큼 차감한 나머지 1,350만 원만큼이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의 그 가격일 것이고 그 부분만큼 1,35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됐죠? 그리고 150만 원은 그냥 다른 처리 없이 1,350만 원을 달랑 결산자료 입력에 탁 적어버리면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합한 금액에다가 그 방금 말했던 1,350만 원 뺀 거 전부 다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거든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 150만 원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0일자로 적요 8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매출원가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라는 의미로 차변에 그거를 기록해주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상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분석 끝났으면 자 12월 30일에 분기해야 되는 자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 분기 먼저 봅시다. 자, 뭐 순서 상관없지만 저는 대변부터 기록할게. 대변에 자,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리고 적요를 8번 적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분석했었다. 차변에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수동 결산 모두 끝났죠? 이제 자동 결산 바로 해보면 되겠다. 자, 닫으시고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아까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여시고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불러오지 맙시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일단 아까 분석했던 그 상각비가 얼마였습니까? 개발비였죠? 아까
문제에서 나온 자산이 개발비였습니다. 개발비에 대한 이번 연도의 상각비는 240만 원이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서는 법인세 관련 분기였죠. 법인세 비용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한 게 얼마 있다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추가 계상액만 입력하도록 돼 있다. 왜? 기중에 선납세금에 대해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예 법인세 등이라는 걸로 바로 처리했으니까 12월 30일에는 부족한 그 1050000과 46000000의 차이인 5900000만 그냥 인식하면 분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5900000을 딱 적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법인세 등으로 처리해야 되는 1050000이 여기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뭔가 맞게 입력을 했구나라는 거 확인했죠. 자, 마지막 매출원가와 관련해 가지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원재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인데 여기서 30만 원 플러스해서 23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제공품은 기말 재고가 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0000. 그 다음에 제품은 얼마? 1,500만 원 아니죠. 1,350만 원. 모두 다 그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 모두 반영된 이후의 금액을 적어준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문 닫기 전에 전표 추가 클릭하는 거 알죠? 자, 요거 클릭해주면 자,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짜라락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딱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닫읍시다. 자, 그래서 이번 결산 문제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스타일이 다 등장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 양갈로 4번 그 법인세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좀 어렵게 좀 내봤거든요. 요것도 별표 한번 쳐두시고 양갈로 5번 요것도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모든 자료가 총집합된 문제거든. 별표 쳐두시고 그래서 또 나오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해답에 763페이지 펴보실래요? 763페이지 펴보면 우리 방금 풀었던 결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해답은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풀 때는 수동결산 먼저 쫙 추려가지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냥 여기서는 쭉 어차피 수동결산 입력한 게 자동결산으로 영향 안 미치다 보니까 그냥 문제 순서대로 쭉 나열했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갈로 5번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여기서 방법 1, 방법 2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둘 다 어차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양갈로 5번에 있는 방법 1, 방법 2를 그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답이 될 것이지.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정산 실기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말정산 실기편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뭡니까? 사원 등록 또는 급여자료 입력, 때로는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세 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때로는 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이번에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 공제, 추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자, 체크박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키워드다. 키포인트다. 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김예림 여성이고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 내역입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세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랍니다. 부양가족 전원을 다 입력하고 혹시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라는 마크로 체크해 달랍니다. 자, 부양가족 여러 명 나와 있는데요. 바로 입력하면서 바로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전제는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소득은 위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 다이고 위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자, 사원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김예림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자입니다. 자, 나는 여성이고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한부모나 부녀자 공제가 해당되는 거 없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배우자
남편 배우자 있죠? 최영 배우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녀자 공제가 된다 이겁니다. 맞죠? 남편이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 오케이. 그래서 부녀자에다가 여 이렇게 체크박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부터 하나씩 입력합시다. 자, 최영 배우자니까 3번 누르면 되겠고요. 최영. 자, 1번 누르고 75 042012345667.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경우 근무 형평상 별거 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주민등록번호상 주소가 같은지 다른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비고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인지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이고, 다만 분류과세 같은 게 있으면 다 합해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정리해야 되겠죠. 연간 총급여액이 350만 원이랍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죠. 자, 근로소득 공제 자체가 500만 원 이하는 70%만큼 공제해버리니까 333만 원 넘으면 100만 원 넘는 거고 333만 원 이하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제 대상이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 공제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진훈 부입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니까 1번 되겠네. 자, 김진훈 이렇게 되고요. 1 적고 37 0 330 1 3 4 5 6 7 8 적고요. 자, 78세네. 주거 형평상 별거 오케이. 이런 거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 있다. 뭐 복권 당첨 소득이 1억 원 있든 2억 원 있든 신경 쓸 필요 없다. 요거는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요거 체크박스 함으로써 기본 공제 맞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자, 78세니까 나의 요건이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쪽에도 체크박스 해야 되겠죠? 잠깐만. 경로우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체크박스가 돼 있네. 오케이. 자, 유지유 입력합시다. 유지유. 내국인. 그 다음에 36 0730 2345678. 자, 그 다음에, 자, 어머니죠. 자, 주거 형평상 별거 오케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소득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맞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경로우대도 체크박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유선 입력해 볼까. 최유선은 딸입니다. 그럼 직계 비속이니까요. 4번 이렇게 입력해 되겠죠. 최유선. 자, 07 0805 412346. 자, 8살인데요. 취약상 별거 있다고. 자, 직계 비속 주소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득 금액 없다고요. 오케이. 장애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자녀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박스 하고요. 장애인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때로는 여기서 그냥 아예 5번 이렇게 장애인을 넣으면 자동으로 체크박스 되고 뭐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욱 봅시다. 4번 최상욱. 그 다음에 1 적고 080505 312346 이렇게 적고요. 7살이고요. 자, 동거하고 소득금액 없다. 뭐 이건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20세 이하 여기다가 체크박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그리고 추가 공제 판단이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문항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항 봅시다. 10월 1일 입사한 박용민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랍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 명세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 이 두 개의 탭을 완성해라 이겁니다.
올해 처음 입사했거든. 그리고 우리 회사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좀 다니다가 만나봅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연말정산을 간략식으로 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우리 회사의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현 근무지에 대한 급여 총액, 소득세 기납부색, 요거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이미 입력되어 있거든. 요건 자동으로 그냥 불려와집니다.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다가 내가 일일이 입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F2키 눌러서 사원을 불러야 됩니다. 박용민 불러옵시다. 불러왔고요. 소득명세 탭 열어서 전 직장에 대한 자료를 여기 적어주는 거지. 전 직장이 주식회사 신승상사입니다. 주식회사 신승상사.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1111111111.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2015 0101 2015 093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거기서 받은 급여 총액이 540000000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 비과세 같은 거 없다고 했으니까 쭉 넘어가시고, 자, 소득세, 결정세, 기납부세, 차감징수세 3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 직장의 기납부세금으로 적어야 되는 금액은 3개 중에서 뭐 결정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어준다. 4000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00000 이렇게 적어달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소득명세 탭은 입력 완료됐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제 입력해야 되겠다. 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신용카드. 자, 구분이 순수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그리고 대중교통분, 전통시장분 이렇게 4개로 구분하여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신용카드가 500만원, 500만원 돼 있는 게 요 대중교통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순수한 신용카드는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800만원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지.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700만원, 900만원은 요게 전통시장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순수한 현금 영수증분은 600만원, 600만원 해가지고 토탈 1200만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대중교통분은 200만원, 전통시장분은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2600만원이 된다는 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201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제시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사용액이 과거보다 좀 증가했으면 증가한 거의 10%만큼 추가로 조금 더 공제해 주겠다는 한시적인 추가 공제 때문이고, 그 공제가 적용되려면 대전제가 2014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이 2013년도 사용분보다 많은 경우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사용액이 2013년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추가 공제 같은 거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014년도 뭐 이런 자료들을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출제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201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3년보다 작으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형식으로 아마 출제되겠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먼저 일단 분석 끝난 거 입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 화면창을 열어서요. 순수한 신용카드 얼마였습니까? 아까 분석했을 때 800, 8000, 000, 순수한 현금 영수증이 12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100만원,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200만원 됐죠. 이렇게 아까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계액은 2600만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밑에는 입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쓴 거 있네. 이것도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쪽에다가 일반 이쪽에다가 1000000 적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본인 의료비 500만 원인데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진단 비용 5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전체를 다 적으면 되겠다. 의료비 중에서 자 본인 경로자 요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5000000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